미 대법원 인종차별 판결로 본 조이대 사법 쿠데타. 이길주 시민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을 노린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는 실패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대법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규정과 전례를 무시한 채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고법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애초부터 무리한 재판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려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반란대와 같이 국민들이 저항했다. 고법은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통령 선거 뒤로 미루었다. 대법의 결정은 상식선을 벗어난 정치화된 사법 시스템의 위험을 보여준다. 유력한 대선 후보를 악마도 아니고 아예 말에 오르지도 못하게 법을 정치적으로 재단에 적용했다. 유시민 작가의 말대로 한국 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판사들의 이름을 매일 되뇌면서 기억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상황이다. 법치국가의 모델로 여기는 미국에도 130년 전 역사의 진보와 사회 변화의 흐름을 거꾸로 돌린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1896년에 나온 플래시 대 퍼거슨 판결이다. 이 재판의 원고 호머 플래시는 90% 백인이었지만 루이지애나주 법에 따라 흑인으로 분류됐다. 의도적으로 그는 열차에 백인 칸에 탔고 재판을 받아야 했다. 연방대법원은 흑백 칸이 따로 마련된 동등한 상황에서 인종분리는 합헌이란 판결을 내렸다. 지금도 인종 갈등은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아픔이고 도전이다. 플래시 판결은 인종 갈등을 부추기고 고착시켰다. 학생들은 이 판결의 반역사성과 파괴성을 미국 역사 시간에 자세히 배운다. 법은 절대성과 유연성을 갖고 있다. 꼭 지켜야 하지만 법에는 해석의 공간이 넓다. 비유하면 이 공간에서 땅은 상식과 합리이고 하늘은 공정과 공평이다. 포도주에 비유할 수도 있다. 상식과 합리란 포도를 숙성시키면 공정과 공평이란 와인의 향이 나온다. 법을 잘못 다루면 포도주 향기가 아니라 떨떠름하고 자극적인 식초 맛이 난다. 특히 한국은 이 숙성 과정을 최고의 지성과 지식을 갖춘 합리적 사고의 능력자로 평가받는 이들에게 맡긴다. 그 위치와 권한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면 사회는 경계가 없는 법 권력의 신맛을 넘어 쓴맛을 견뎌야 한다. 플래시 판결은 흑인과 백인의 분리를 합법화했다. 4년 동안 60만 명이 희생된 남북전쟁으로 싹이 튼 인종평등의 가능성을 짓밟았다.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부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북전쟁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한 최소한 공적인 영역에서 차별 없는 하나된 미국의 모습이다. 인민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국민보다 더 높은 차원이다. 플래시 판결은 미국을 백인에 의한 백인의 정부로 되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1788년 효력을 발생한 미국의 연방헌법에는 수정조항이 있다. 1791년 헌법에 더해진 첫 10개 수정조항이 Bill of Rights이다. 이 권리 장전 또는 기본권 선언은 권력자들이 제멋대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기 위해 존재한다. 제1수정조항은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와 정부에 대한 청원권을 명시하고 있다. 정확히는 이를 침해하는 법을 만들지 못한다로 표현돼 있다. 하지만 이 자유와 권리는 공정과 공평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인종차별 때문이다. 흑인, 특히 노예들은 이 권리를 이용한 백인들에 의해 지배를 받았다. 헌법을 신성시하는 공동체에서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은 2등 시민이다. 노예들은 그 이하였다. 1865년 남북전쟁과 함께 제13 수정조항으로 노예제도는 종식됐다. 3년 뒤 제14 수정조항이 인준됐다. 미합 중국에서는 지방자치권을 내세워주 정부가 적법 절차 없이 사람의 생명, 자유 또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 동시에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4 수정조항은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의 역사를 떨치지 못하는 주정부와 지역사회의 정책, 제도, 전통에 의해 무시되고 무력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인종분리가 연방헌법에 부합된다는 플래시 판결이 나왔다. 사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의 합리성, 공정성, 공평성이 무너졌다. 미 대법원은 인종을 갈라놓았지만 평등하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백인과 흑인에게 평등한 혜택과 공간이 제공되면 두 인종을 떼어놓기 위한 제도는 합법이다. 수백 년간 노예제도를 유지했던 남부는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흑인들에 대한 차별, 분리 정책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인종 분리를 위한 다양한 규정들을 짐크로 법이라고 부른다. 나라가 타락할수록 법이 많아진다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지적 그대로 됐다. 남북전쟁의 패배, 사유재산을 보유한 인간으로 전환시킨 노예 해방 등으로 상실감에 쌓였던 남부의 백인들에게 분리 정책은 다시 근거 없는 우월성과 차별의 쾌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백인이 흑인을 대놓고 착취, 학대할 수 없으나 플래시 판결을 통해 법적 자유가 흑인들의 삶에 적용되지 않거나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주지시킬 수 있었다. 차별적 분리 정책이 인종 비하의 합법적 도구가 되었다. 철학자 임마니엘 칸트의 지적대로 새로운 편견이 오래된 편견만큼 생각하지 않는 무리를 이끌어가는 현실이 되었다. 노예 해방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던 북부에도 파급 효과가 컸다. 흑인에 대한 기본적 이질감과 차별의식이 존재했다. 북부의 대다수 백인들에게도 흑인은 노예든 아니든 통제, 관리해야 하는 이종이었다. 낮은 임금으로 백인 노동자의 일터를 빼앗고 그들의 삶을 파괴한다는 피해의식도 강했다. 남부 수준은 아니어도 북부의 흑인들은 차별 환경 속에서 값싼 지역을 찾아 서로 의지하고 살았다. 도시의 특정 지역을 방치하면 흑인들의 캐토로 변한다. 주민들에 대한 선입견이 깊어진다. 뉴욕 맨해튼의 할렘이 좋은 예다. 백인 인종주의자들에게 내면화된 차별에 타는 목마름을 씻어줄 오아시스가 합법적 분리이고 그 대표적 예가 공교육이다. 백인들의 학교는 흑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있다. 흑인들의 학교가 따로 있으니 평등한 혜택이 제공된 것과 같다. 따라서 백인들만의 학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다. 교통수단, 요식, 숙박업소, 심지어 화장실도 백인과 흑인을 갈라놓았다. 조지아주에서는 정신병원 환자들까지도 같은 수준의 병동을 마련해 백인과 흑인을 별도로 수용해야 하는 법규가 있었다. 분리 정책의 전제 조건인 백인과 흑인에게 동등하게 제공되는 공간, 시설과 서비스는 위선이다. 그 누구도 백인과 흑인들에게 같은 수준의 삶의 환경 또는 레벤스라움이 주어졌다고 믿지 않았다. 버스 안에서 백인들은 앞자리를 차지하고 흑인들은 뒷자리에 앉았다. 백인들의 시각에서 같은 버스 안이니 문제될 것이 없었다. 흑인이 앞자리에 앉으면 운전기사는 뒤로 갈 것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면 대개는 경찰이 출동한다. 계속 버티면 정의와 한계가 정확지 않은 평화방해죄가 적용되고 체포가 가능하다. 경찰의 체포 시도에 저항하면 심각한 범죄이다. 줄이면 버스에 잘못 앉았다가 범법자가 되는 현실을 1896년 플래시 대퍼것은 대법 판결이 정당화했다. 지금도 흑인 사회는 멀쩡한 사람이 범죄자 되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자주한다. 분리된 평등은 흑인들에게 모욕감과 무력감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다. 일상에서 피부색 같은 선천적 이유로 차별을 받으면 열등감을 느끼고 열등감은 자기 비하 또 혐오로 이어진다. 무력감이 의식 속에 자리 잡으면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기대하지 않게 된다. 좌절감은 참여 의지를 꺾는다. 민주주의는 시민 참여가 동력이다. 구조적으로 참여의 의지와 기회가 꺾인 상태는 민주주의 가면을 쓴 압제다. 흑인 사회는 이렇게 남북전쟁 이후 획득한 공민권을 대법이 합법화한 차별, 분리 정책으로 박탈당했다. 남부와 북부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흑인 차별에 대해서 남북이 한통속임을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2세가 지적했다. 남부 미시시피에서는 흑인들에게 선거권이 없으니 투표도 하지 못하고 북부 뉴욕에서는 흑인들이 선거권은 있지만 투표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믿는다며 흑인들의 좌절감을 표현했다. 험한 길이지만 미국이 평등사회로 가는 다리를 끊어버린 플래시 케이스는 남부 루이지애나주에서 시작되었다. 이곳 철도 회사들은 백인 칸과 흑인 칸을 따로 정해 두 인종을 분리했다.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 10년 후 연방정부, 특히 공화당이 주도한 재건의 열기는 식었다. 이 기간에 법제화된 평등 정책의 실행 의지도 약화됐다. 인종차별과 분리 정책이 다시 남부 사회 전면에 등장했다. 사기업인 철도 회사들은 연방평등법이 사적 영역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승객들을 인종으로 분리해 객차에 태웠다. 호머 아돌프 플래시는 남북전쟁 중인 1863년경 루이지애나주에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혼혈이다. 그의 몸에 흐르는 흑인 피는 8분의 1뿐이었다. 즉 90%에 가까운 백인이었다. 하지만 루이지애나주에는 한 방울의 피법이 있었다. 흑인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흑인으로 분류됐다. 재화기술자로 지역 반차별 운동에 관여했던 플래시는 1890년에 나온 인종별 객차 분리법에 도전했다. 1892년 한 철도 회사의 1등석 표를 구입해 백인에게만 허용된 객차에 앉았다. 그의 불복종 행위는 철도 회사와도 사전 조율이 되어 있었다. 플래시는 백인들만의 객차에서 쫓겨난 뒤 체포되었고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의 판사가 존 하워드 퍼거슨이었다. 이 케이스가 플래시 대 퍼거슨이 된 이유이다. 1892년 루이지애나주 법원은 객차 분리법을 어긴 플래시의 체포를 합법으로 판결했다. 불복종 운동가들은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고 1896년 동등한 조건에서 인종분리는 합헌이란 판결이 나왔다. 재판에 참여한 2만 8명의 대법관 중 7명이 합헌으로 보았다. 대법관 1명만이 인종에 따라 객차 승객을 분리하는 행위를 위헌이라 판단했다. 다수 의견은 북부 미시간주 출신 헨리 빌링스 브라운 대법관이 썼다. 하버드 대학과 예일대 법대를 나온 전형적인 엘리트였다. 요지는 두 개다.
첫째, 백인과 흑인 승객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인종적 열등감을 심어준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 열등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흑인 자신이 내면화한 자기 비하 의식의 반영일 뿐이다. 분리 자체가 차별은 아니며 분리와 편견을 동일시하는 경우 그런 인식과 감정을 갖는 쪽에 문제가 있다. 다수 의견은 법보다는 심리학적 추론에 근거한 전형적인 피해자 탓하기였다. 둘째, 백인이 생활 속에서 유색 인종과 분리되길 원하는 의식과 태도를 법으로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다. 무력해졌지만 흑백 간의 민사상, 또 정치적 평등이 보장되었는데도 연방정부가 사회적 평등을 내세워 두 인종이 섞여 살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낸 판사 존 마셜 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노예제도를 유지했지만 남북전쟁 당시 미합 중국을 탈퇴하지 않았던 켄터키주 출신이었다. 일상의 공간에서 인종을 분리하면 결국 종식된 노예제도를 다시 살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노예제도의 시작점은 이질감이다. 강요된 대조라고도 한다. 피부색을 포함한 신체 구조, 생활 환경, 신앙 등 정신세계, 생산 소비 행태 등의 이질감을 포함한다. 나아가 조물주가 백인과 흑인을 별도로 창조했다는 다원 발생설로 이질감이 완성된다. 신이 흑인을 별도로 창조했다면 백인이 흑인을 지배하라는 뜻이 담겼다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다. 미국은 주정부가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입법권을 갖는다. 학교 운영은 중앙정부의 소관이 아니다. 이 제도를 악용해 일상 속의 분리와 차별을 제도화하면 당하는 쪽인 흑인들은 자신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 결국 노예제도를 가능케 했던 백인의 우월감과 흑인의 열등감을 재생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의미를 잃는다. 헌법의 가치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헌법의 기능이 정지된다. 헌법의 무력화가 바로 위헌이다. 실탄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총이 작동한다고 할 수 없다. 인종에 근거해 공공장소에서 흑인을 분리하는 행위가 노예화와 다를 바 없다고 외쳤지만 하란 판사는 혼자였다. 흑인을 하급 시민의 위치로 추락시킨 플래시 판결은 그 후 반세기 남부 사회를 지배했다. 분리 정책이 미국 사회의 정상이던 시절, 흑인들은 자유를 회복하고 지키기 위한 전쟁터에서도 차별받고 분리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동원된 흑인 병사 38만 명 중 20만 명이 유럽 전선으로 보내졌고 대다수는 후방 지원의 역할을 수행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주장한 민주주의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전쟁에서 흑인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짐꾼 역할을 수행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나치스와 파시스트 적군 앞에서도 백인과 흑인으로 갈라져 있었다. 미국은 자유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지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외친 프랭클린 루스벨트도 전장에서 인종분리를 고집했다. 2차 대전 중 미국 내에서는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집단적 폭력 행사가 자주 발생했다. 같은 군복 입은 흑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했다. 군복 입고 총을 들었으니 흑인들이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할 거란 공포심이 발동했다. 플래시 판결을 뒤집는데 60년이 걸렸다. 1954년 대법원은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재판에서 동등한 조건을 제공했다 해도 인종을 분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교육당국의 차별로 자녀를 집에서 떨어진 흑인 학교에 보내야 했던 올리버 레온 브라운 등 학부모들이 캔자스주 토피카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토피카에 거주하는 1943년생 린다 캐럴 브라운은 집 근처 백인 학교에 갈 수 없었다. 백인 학교와 흑인 학교가 같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니 플래시 판결에 따라 학생들은 인종별로 다른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이유였다. 린다는 7살 때부터 철길을 따라 걷다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다. 등하굣길이 무서워 눈물을 흘렸다고 나중에 그녀는 고백했다.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장 얼 워런이 판결문을 썼다. 백인 학생과 흑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시설 등 유형적 요소로 따져 동등성이 있다고 해도 학생을 인종에 근거해 분리하는 행위는 헌법 제14 수정 조항의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역사를 바꾼 브라운 판결에서 대법원은 분리 정책의 위헌 요소는 물론 심리적 파괴성을 적시했다. 인종에 따른 분리는 유년기의 학생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개인적, 사회적 열등감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 제도의 피해자인 흑인 학생들에게 교육 효과는 떨어진다. 배움을 통한 자기 향상과 사회 기여의 기회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법으로 보장된 차별 정책이 주는 좌절감은 크다. 법은 전체 사회가 인정했다는 뜻도 된다. 브라운 판결은 일상에서 평등을 찾는 노력을 인권투쟁, 헌법수호 운동의 수준으로 격상시키면서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어주었다. 바로 법이다. 물론 양면의 날이 선칼이다. 수백 년 동안 흑인 사회에게 법은 인간성 파괴와 처벌의 도구로 존재해왔다. 노예제도도 법으로 보장됐었다. 사상가 존 로크는 법의 최종 목표는 자유의 보호와 확대라고 했다. 법이 없는 곳에 자유는 없다는 그의 지론은 법정이 인권 보호의 결전장이란 뜻이다.
여기서 이기려면 능력 있는 검투사가 필요하다. 흑인 사회는 20세기 들어 전통적으로 흑인 대학으로 분류되는 교육기관에서 변호사를 교육하고 양성했다. 브라운 케이스에서 원고 쪽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고 나중에 최초 흑인 대법관이 된 서군 마셜이 대표적이다. 차별이 주는 흑인의 아픔에 대한 흑인 변호사의 변론은 사상, 이론, 추상이 아니다. 경험이고 실존이다. 마셜은 어른들의 잘못된 사고로 아이들을 망치고 사회를 병들게 하지 말자고 했다. 노예제도가 있었던 남부에서도 아이들은 흑백이 섞여 함께 거리에서 농장에서 놀고 같이 길을 가지만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헤어져야 하고 분리되어 공부를 한다. 그래도 학교가 끝나면 이들은 함께 공놀이를 한다. 차별의식은 아이들의 것이 아닌데 사회가 분리 정책으로 차별을 제도화해 아이들을 끝내 인종주의자를 만든다는 지적이었다. 마셜 자신도 흑인이란 이유로 메리랜드 주립대학 법학대학을 다닐 수 없었다. 브라운 판결의 파급 효과는 컸다. 다음 해인 1955년 12월 1일 남부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시에서 42세의 흑인 여성 로사 파크스가 경찰에 체포됐다. 백인 전용인 버스 앞자리에 앉은 흑인 팍스에게 운전사는 뒤로 옮기라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계획된 체포는 몽고메리시 공영버스에 대한 흑인 사회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흑인들은 13개월 동안 여럿이 함께 차를 타고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저항운동을 이어갔다. 이 불매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비폭력 인권 투쟁의 상징이 되는 마틴 루터 킹 2세이다. 대법은 브라운 판결을 인용해 버스 안의 인종분리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이렇게 1896년 플래시 판결이 방출한 합법적 인종분리의 망령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브라운 승소 하나로 인종정의가 실현되지는 않았다. 미국 사회의 생산, 소비, 교육, 의료, 주거 등 일상의 영역에서 평등은 없었다. 평등 사회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졌지만 현실이 따라오지 못하자 강경투쟁의 외침이 커졌다. 백인 사회가 흑인 사회를 분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흑인 사회가 백인 사회를 부정해야 한다는 투쟁 노선이 제기됐다. 멜컴 X의 주장이다. 하지만 킹은 평등과 공존의 꿈을 간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1963년 그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내게는 꿈이 있다며 외친 비폭력 투쟁에 대한 희망의 근거는 미국의 사법체계다. 미국은 흑인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사회였다.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선언으로 세워진 미국이다. 킹은 이 선언을 미국의 약속 어음에 비유했다. 이를 정의의 은행에 가져가면 현금을 내주었다. 하지만 백인에게만 그랬다. 흑인이 가져가면 은행에 더 이상 돈이 없다며 돌려보냈다. 흑인들에게 미국의 약속 어음은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일종의 역사적 사기 행각이다. 이럴 거면 이 은행을 파괴하자는 주장도 이해는 갔다. 킹은 정의의 은행은 파산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흑인들에게도 미국의 역사가 발행한 어음을 제시하면 은행은 자유의 풍요로움과 정의의 보장을 내줄 것이라고 했다. 불행히도 인종차별의 역사가 말해주듯 그냥 내주지 않는다. 단합된 양심 세력의 압력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법을 통해야 한다. 법은 이상과 삶을 묶는 연결고리이고 이 관계의 보장 제도이다. 달리 말하면 킹이 말한 정의의 은행의 경비는 헌법이 맡는다. 헌법의 경비는 누구 책임인가? 국민이 의회와 법원의 합법적 주인이다. 국민의 역할은 헌법을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전복하는 것이다. 링컨의 말이다. 킹의 나에게 꿈이 있다 연설을 링컨 기념관에서 했다. 사상가 장자크 루소는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정한 법에 복종하는 것이 자유라 했다. 주권자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이 입법한 법을 사법부는 법리와 법의 정신에 근거해 재판을 한다. 하지만 주권자의 권리 행사를 정치적 이유에서 사법부가 줄이고 느리고 휘어서 이를 주권자에게 강요한다면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가장 파괴적인 위헌 행위이다. 따라서 야당 대통령 후보 재판 결과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사법 쿠데타다. 이 위험을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썼고 제3대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이 200년 전에 경고했다. 판사들을 모든 헌법적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으로 사회를 과두제의 폭정에 빠뜨리는 것이라 했다. 제퍼슨은 라틴어 경구본이 Judicis est Employer Jurisdictionum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의역하면 판사는 법복과 법봉, 또 평생직 보장에 취해 판결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법을 통해 폭넓게 불합리를 수정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일이 훌륭한 판사의 의무라는 뜻이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한국의 사법체계가 새겨야 한다.